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낼 줄은 몰랐지만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 이렇게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평소에 이런 사연을 자주 듣는 편이라서 재밌게 듣고 있는데 직접 보내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저는 일단 아들 셋을 두고 있는 엄마입니다. 나이는 벌써 70세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아들들은 모두 일찍 결혼을 해서 며느리도 셋을 두고 있는데요. 요즘 같은 시대에 결혼을 빨리 해서 며느리를 봤다는 건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의 아들들은 모두 의사로 성공하다 보니 아들도 잘 키웠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그동안 고생을 했던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제 나이 20살에 남편을 만나 새 아들을 낳고 키우기까지 저에게는 벅찬 일들이 많았습니다. 처음부터 결혼 생활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지요. 어려서 아무것도 모른 채 시집을 가다 보니 처음에는 배울 것이 산더미였어요. 또 남편이 바빠서 육아까지 혼자서 하려고 하니까 여간 힘든 것이 아니더라고요. 출장 기간만 다가오면 남편을 기다리며 보내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한 번 가면 일주일은 기본이다 보니 항상 시어머니께서 도와주셨지요. 결혼을 일찍 하다 보니 주변에서는 걱정되는 목소리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잘 도와주시는 시부모님 덕분에 잘 견뎌낼 수 있었어요. 다행히 부족한 저를 아껴주시고 항상 저를 챙겨주시다 보니 감사한 마음뿐이었어요. 원래 저 때만 하더라도 시어머님께 구박받고 또 시집살이를 하는 친구들이 많았기에 자연스럽게 주변에서도 시집을 잘 갔다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보낼 줄 알았습니다만 갑작스러운 사별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낼 때도 있었어요. 남편은 평소 때와 같이 일을 나가고 저 또한 육아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요. 근데 갑자기 병원에서 연락이 오는 겁니다. 환자가 급한 상황이니 얼른 오는 것이 좋겠다고 말이죠. 당황스러웠지만 급하게 준비를 해서 가보니 사고로 누워있는 남편을 눈으로 마주하고 나서 그때의 감정은 다 표현을 못할 것 같아요. 어디 하나 성한 곳 없이 상처가 남아있고 수술을 하긴 했지만 더 이상 가망이 없었던 남편은 7일 만에 떠나게 되었어요. 애미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들, 하나뿐인 내 아들 어떡하니? 남은 이들은 어떻게 살라고 벌써 가니? 아이고. 어머니, 어떻게 하죠? 이제 너무 막막해요. 어떻게 살아가야죠? 핏덩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정신을 잘 차려야 한다. 힘들겠지만 우리 잘 이겨내보자꾸나. 아휴, 너도 얼마나 상심이 크니. 그래도 사고 이후에 너가 옆에서 잘 보살펴준 덕분에 아범이 더 버텼던 것 같다. 고생했다, 아가. 자식을 잃은 슬픔에 빠져 힘든 시간이셨을 어머님 역시 저에게 오히려 위로를 더해주셨지요. 빈손은 발걸음이 끊이질 않았고 장례식 이후 유품 정리와 남편이 남겨준 것들을 정리하면서 앞으로의 생계는 어떻게 유지를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금전적으로 부유하진 않았지만 그동안 남편이 주는 생활비로 새 아들을 입고 먹이면서 키웠지요. 이제는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부분인 만큼 낙심한 마음도 잠시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슬픔에 잠겨 아무것도 하지 않기에는 저를 바라보는 토끼 같은 눈망울의 아이들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또 아이들이 갓난아기도 아니고 커갈수록 들어갈 돈이 산더미인지라 책임을 위해 제가 가장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평생 제 옆에 있을 줄 알았던 배우자를 떠나보내고 난 뒤에는 남은 아들 셋을 키우기 위해 아등바등 살기 시작했어요. 저마저 떠난다면 피덩이 같은 아이들을 누가 걷어주겠어요. 그 이후로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닥치는 대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께서도 잘 챙겨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동안 지장 없이 일을 했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에서 재혼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왔지만 제가 감정적으로 누군가와 만남을 가지고 다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상대가 있다고 해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한편으로는 일을 계속하다 보니 아이들을 못 챙긴 부분도 있어서 마음이 좋지는 않았어요. 아침 일찍 나가 저녁에 들어오다 보니 시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에 생활비를 쥐어드렸고 남는 시간에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엄마로서의 역할도 하다 보니 여유가 생길 일이 없었어요. 젊은 나이에 재혼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았지만 남자친구를 몇 번 만나긴 했지만 아이들에게 혼란을 주고 싶지 않았던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쪼록 아이들도 올바르게 잘 자라고 항상 저를 이해해주며 크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프기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 가족을 지키자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차곡차곡 돈도 모으고 연차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아이를 키우기에는 부족할 수 있지만 전보다는 여유가 생기고 젊은 나이 때부터 금전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다 보니 돈을 늘리고자 하는 마음에 주변보다는 조금 빠르게 재테크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어요. 재테크에 대한 공부도 하고 이것저것 알아보다 보니 자연스럽게 흥미를 가지기 시작했고 다행히 저와 잘 맞아서 꽤 오랜 기간 틈틈이 자산을 늘려갈 수 있었어요. 초반에는 혹시라도 잃진 않을까 걱정을 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저에게는 득이 되는 부분이 더 많더라고요. 초반부터 이득을 본 것은 아니었지만 갈수록 차곡차곡 쌓이는 자산을 보니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모은 보람이 있었어요. 덕분에 아이들이 대학 생활을 할 때 여유롭게 지원을 해줄 수 있었고 또 건물을 가지다 보니 저도 생활에 대해 빠듯하지 않으니 취미 생활을 즐기게 되더라고요. 여행을 다니고 또 쇼핑도 즐기면서 제가 이런 것을 좋아했었구나 하고 느끼게 되고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서 제가 하고 있는 재테크들도 잘 되고 시부모님께도 챙겨드릴 수 있으니 감사했죠. 초반에 어려운 점도 있고 또 바쁘게 시간을 보내긴 했지만 1년 중 가장 제가 신경을 썼던 부분이 제사였어요. 남편 제사, 그리고 시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 두 분의 제사까지 신경을 쓰고 있었어요. 남편이 외동으로 지냈던지라 이제는 시가에 남은 식구들이 남지 않아서 제가 따로 지내고 있었어요. 아무리 바빠도 제삿날이 다가오면 일정을 빼고 준비를 할 만큼 열심히 했는데 이것만큼은 아들들이 장가를 가더라도 꼭 지켜주었으면 하는 부분이 되었지요. 1년에 단 3번뿐이고 며느리들이 들어온다면 음식에 대해서는 스트레스를 줄 생각이 없었어요. 저도 며느리였으니까요. 집안일을 잘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시부모님이 잘 챙겨주셨던 그 기억으로 고생을 시키고 싶진 않지만 제사의 자리는 지켜주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여기에 어떤 분들은 결국 시집살이를 시키려는 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저는 제사와 제 생일 이외에는 따로 왕래를 하면서 지낼 생각은 없었기에
이 정도는 며느리들이 도와주지 않을까 싶었어요. 아들들이 슬슬 나이가 찰 무렵 여자친구라며 소개를 시켜주는 첫째 아들을 보고 결혼에 대한 생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저도 자연스럽게 제사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미리 말을 해주는 게 예의이고 서로 맞춰가야 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래, 몇 년 만났다고. 식은 언제쯤이 좋을 것 같니? 3년이에요, 어머님. 시기는 어머님이 좋으실 때 할게요. 그래, 아가. 참하고 예쁘니 좋구나. 아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안에는 제사가 있단다. 그 제사 때는 참여를 해주었으면 해. 그럼요, 어머니. 얘기 다 들었습니다. 도울 수 있는 일은 다 할게요, 어머니. 다행히 결혼 전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반응은 굉장히 긍정적이었어요. 저도 고마운 마음을 담아 그날 저녁을 근사한 곳에서 사주었고 이후에는 상견례를 하고 빠르게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당시 첫째 아들에게 해줄 게 없을까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건물 중 세를 주고 있는 곳에 집을 얻어주기로 했어요. 강남에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너가 거기에 입주를 해서 살면 어떻겠니? 엄마가 그래 주신다면 감사하죠. 요즘 입주를 하는 것도 어렵고 대신 그냥 입주를 하는 것보단 제가 보증금 개념으로 모아둔 돈을 맡기도록 할게요. 어차피 집을 구하려고 했던 돈이니까요. 그래. 며느리 될 친구는 너가 만날 만큼 만나봤으니 잘 알겠지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밥상이 달라지는 거란다. 너가 더 참아주고 또 이해해줘야 해. 그럼요. 엄마 걱정 마세요. 아들과도 잘 이야기가 되었고 결혼식까지 잘 마친 뒤 그렇게 첫째 아들 부부가 입주를 해서 살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며느리를 부리고 싶어서라든지 집을 마음대로 드나든다든지 그럴 생각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아들도 편하게 생활을 하는 것 같았어요. 문제는 그 다음 저희 시부모님 제사 때 일어났습니다. 제사가 다가오면서 며느리에게 연락을 했어요. 며느리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제가 준비를 하던 음식들도 주문으로 바꾸고 간단하게 할 만한 것들만 집에서 하기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 세아가 잘 지냈니? 이번에 돌아오는 주에 제사 있는 거 알지? 네, 어머니, 알고 있죠. 근데 어쩌죠? 저희가 그날 일정이 있을 것 같아서요. 아휴, 그러니? 하지만 결혼하고 첫 제사인데. 아유, 어머님, 그리고 저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라 사실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요. 음식은 다 준비를 해주신다고 해도 상 차려야 하고 또 치워야 하는 게 일인데 다 며느리가 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간단하게만 준비하면 되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가지도 않고 또 결혼 전부터 미리 말했던 부분인데 이제 와서 오리발 내미는 거니? 아니요, 어머님.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머님께 여쭤보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다 며느리가 해야 하는 일인데 음식 조금 시키는 것 가지고 너무 생색내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저와는 상관이 없는 제사 같은데 꼭 가야 하나요? 너무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그렇게 살갑게 굴던 애가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습니다. 마지막 말을 듣고선 저도 할 말이 없어서 알았다고 말을 하고 끊어버렸어요. 속상은 했지만 어쩌겠어요. 늙은 시어머니 말을 저렇게 받아치니. 결국 아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아들, 바쁘니?
아니요, 엄마. 왜 그러세요? 이번에 제사 잘 준비하고 계세요? 언제쯤 가면 될까요? 안 그래도 새아가랑 통화를 했는데 그날 일정이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래요? 일부러 구주는 수술 일정도 빡빡하게 안 잡아두었는데 제가 한번 통화해 볼게요. 그래, 아들. 통화하고 연락 줘. 아들과 통화를 하면서 며느리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은 일부러 말을 하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싸우진 않을까 싶어 말을 아끼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에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그날 일정이 있는 줄 알았는데 착각했나 봐요. 그 이유와 전화했으니 당일날 가면 되는 거죠? 그래, 새아가. 날짜와 시간 미리 알려줄 테니 그때 보자꾸나. 네, 어머니. 일정에 착오가 있었다는 이야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어이가 없지만 저때 당시만 해도 정말 일정이 있는 줄 착각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별다른 문제가 없겠거니 하고 넘겼지만 진짜 폭탄은 제삿날 터지고 말았습니다. 당일 둘째와 셋째도 모여 같이 준비를 하고 있었고 첫째는 보이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으니 답답한 마음에 연락을 해봤지만 전화도 받지 않더라고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는 마음에 기다리기만 했는데 다행히 저희 앞에 모습을 비췄습니다. 아들만요. 아유, 아들. 무슨 일이 있는 줄 알았어. 전화는 왜 안 받니? 형수는 어디 두고 와? 혼자 왔어? 죄송해요. 엄마 많이 걱정하셨어요? 집사람이 오늘 몸이 좀 안 좋다고 해서 집에서 쉬라고 했어요. 간호해주다가 늦었네요. 아유, 몸이 안 좋으면 말을 하지. 괜찮다. 아들이라도 왔으니 마저 준비하고 제사 지내자꾸나. 결국 며느리는 나타나지 않았고 아프다는 말에 아들 손에 꿀과 홍삼을 사서 보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별다른 연락은 받지 못했고 며느리에 대한 섭섭함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이후에도 제사할 때만 되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연락을 돌려봐도 돌아오는 말은 똑같았습니다. 예, 첫째야. 이번에도 제사는 안 오는 거니? 맏며느리가 되어서 시아비 제사도 안 챙기고 그게 맞는 게야? 이번에는 꼭 오거라. 너에게 음식을 하라고 하니 무얼 하라고 하니? 요즘에는 음식 준비를 해주는 곳도 많아서 고생할 일이 없단다. 그냥 자리만 좀 지켜주면 안 되겠니? 어머님, 죄송해요. 이미 몇 달 전부터 예약이 되어 있는 여행이라 일정을 빼기가 어려워요. 아시잖아요. 그이가 너무 바쁘다 보니 항상 시기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어쩌죠? 또 저희 집은 기독교라서 제가 가서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오히려 짐만 되지 않을까요? 결국 그동안 참았던 울분을 다 터뜨렸는데도 속이 시원해지지 않더군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이 없으니 본인은 자리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여행까지 잡아두다니 아예 올 생각이 없었던 거죠. 결혼 후 제사만 잘 지켜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후 아들을 불러 진지하게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아들, 나도 이해는 한다. 제사 지내는 거 쉽지 않지만 그래도 단 하루뿐이고 제사가 매달 있는 것도 아닌데 며느리는 시아버지 제사까지 마다하는 거니? 정말 너무하구나. 어머니, 죄송해요. 이상하게 집사람이 제사 시기만 되면 가고 싶은 곳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저도 맞춤에 살다 보니 더 이야기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다른 건 몰라도 아버지 제사는 꼭 챙기도록 할게요. 그래.
그날만은 꼭 지켜주었으면 좋겠구나. 아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아버지 제사를 하지 않는 며느리가 어디 있니? 집안이 기독교라고 해도 자리는 지켜줄 수 있는 거 아니겠니? 제가 잘 이야기해 볼게요, 엄마. 답답한 마음에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후 제사에는 며느리가 얼굴을 비추었어요. 심술 가득한 모습으로 오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얼굴이라도 비추어주니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 남편 제사가 되면 자리를 비추긴 했지만 딱 시작할 때 와서 남편이 끝날 때까지는 소파에서 휴대전화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니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와준 것만으로도 고마웠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얼마 뒤 저에게 연락을 해서 저녁을 먹자며 아들과 함께 집으로 찾아왔어요. 어머니, 그동안 제가 섭섭하게 굴어서 죄송했어요. 괜찮다. 이제라도 자리를 지켜주니 고맙구나. 우리가 앞으로 잘할게, 엄마. 집사람이 고의는 아니었는데 자꾸 상황이 그렇게 되니 힘들었다더라고. 오늘 이 자리에서 서운했던 거 다 풀자. 먼저 찾아와 이야기를 해주니 저도 자연스럽게 마음이 풀렸고 매년 찾아오는 제삿날이 되면 매번은 아니었지만 한 번씩 얼굴을 비추는 모습이 좋았어요. 그 이후로 손주도 생기고 둘째까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식구가 늘었어요. 둘째 아들이 결혼을 준비하겠다고 데려온 아가씨와도 밥을 먹으며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당차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사실 제가 바라는 것은 그거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남편 그리고 시부모님을 위해 제사를 드려왔던 것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아들들에게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 중 하나가 제삿날은 꼭 챙기자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 전에 먼저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이고 아들들도 만나는 사람과 진지한 관계가 된다면 꼭 일러두라고 말을 했던 것이었죠. 저에게는 1년 중 가장 큰 집안 행사이기도 하고 또 가족들이 모여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았어요. 아무리 여행을 다니고 편하게 지내도 가족들과 모여 보내는 시간이 저에게는 더 뜻깊더라고요. 첫째도 잘 찾아오겠다는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삿날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물론 갈수록 더 많은 핑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건 첫째 며느리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둘째가 결혼한 이후에 제삿날에 맞춰 연락을 하니 이상하게 첫째 때와 겹쳐지는 상황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분명 제삿날이 다가올 때 미리 연락을 주었는데도 전화를 피하는 것은 물론 바쁘다고 이야기를 하니 늙은이가 어찌 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이미 제 말은 힘이 빠진 지가 오래였어요. 둘째 아들에게도 이야기를 해보았지만 돌아오는 말은 더 황당했습니다. 첫째 아들이 챙겨야 하면 되지 않냐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리고 형수가 오지 않는데 왜 본인 와이프를 불러서 고생시켜야 하냐며 이야기를 하니 갑작스러운 둘째의 말에 저도 당황스럽기도 하고 본인만 참석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니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며느리에게 시부모님 제사까지 강요를 하는 것은 아닌 듯하여 제가 많이 내려놓고 남편 제사만 함께 하자고 둘째가 결혼할 당시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지만 이런 대우로 돌아오니 속상하기도 하고 아들마저 미워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음식을 업체에 맡기고 할 일이 없다고 해도 며느리가 편한 자리가 아니긴 하죠. 하지만 이건 아니지 않나요? 시아버지 제사는 챙겨야죠. 둘째 며느리도 제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니 저 역시 황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종교를 비하하거나 이해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도 제가 너무 과한 것을 요구하는 거였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괜히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며느리들에게 당한 부분이 있으니 차차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사 관련해서는 사실 이미 첫째 때부터 겪는 갈등이 많아서 저도 마음이 크게 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단지 황당할 뿐. 제가 하던 대로 아들들과 자리를 지키는 것도 괜찮았죠. 하지만 며느리도 못 보고 떠난 남편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고, 시아버지 제사인데 자리를 안 지키는 며느리가 있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답답한 마음에 주변에 물어봐도 기독교라면 그럴 수 있겠다는 이야기가 들리니 제가 너무 과하게 요구를 한 것인가 싶었어요. 그렇게 몇 번을 더 며느리들과 갈등을 겪고 나니 나중에는 제삿날이 다가오면 먼저 여행을 간다고 연락을 해왔는데요. 그래서 셋째가 결혼한 이후 처음에는 크게 기대를 하고 있진 않았어요. 권유하고 싶지도 않았고 더 바라다가 저만 상처를 받는 꼴이었으니까요. 물론 결혼 전 제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긴 했지만 무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 결혼 후에 꼬박꼬박 연락을 하는 것은 물론 제사에도 참여를 해주더라고요. 물론 그때도 첫째와 둘째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들만 오고 손주를 데리고 여행을 가니 제사 때는 언제 봤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예요. 아무리 제사를 할 줄 모른다는 이유로 항상 자리를 피하니 아들들만 와서 죄인처럼 앉아있는 모습이 가슴 아팠습니다. 셋째 며느리는 혼자인데도 불구하고 제사 때 저희 집에 오면서 직접 음식을 해오기도 했어요. 말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예뻐 보였습니다. 사이도 좋았고요. 서로 선을 지키며 지내니 이런 게 제가 바란 시어미와 며느리의 모습이었는데 정말 기쁘더라고요. 제삿날이 되면 연락이 먼저 오고 막내만 유독 달라 보이니 점점 눈이 갈 수밖에 없었고 또 그만큼 챙겨주게 되었어요. 막내 며느리도 처음이라 초반에는 제게서 간단한 음식을 배우기도 하고 상차림에 대해서 익히는 모습을 보니 보기 좋았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여전히 제삿날에도 보이지 않았고 딱히 연락을 주는 일도 드물어졌어요. 아들들은 꼬박 참여를 하긴 했지만 갈수록 아들들도 제사에 소홀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단 셋째 아들만은 자리를 지키는 일이 생기면서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셋째 아들 부부와 저 이렇게 셋이 준비를 하는 일이 늘어났어요. 자연스럽게 아들 둘은 나중에 합류를 하긴 시작하면서 점점 첫째와 둘째 며느리에 대한 기대가 사라질 수밖에 없었어요. 계속해서 말을 한다고 해도 들어주지 않으니 저도 이번에는 방법을 바꾸어 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답답하게 굴었던 제 모습을 바꾸어 더 이상은 당하지 않는다는 마음으로요. 아쉬워하지 않고 안 하는 만큼 저도 신경을 안 쓰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쓴다고 해도 알아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난 뒤로는 저도 형식적인 대화들로만 채워가니 딱 선만 지키며 관계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제가 오히려 선을 지키니 아들들도 당황해하고 오히려 며느리가 더 눈치를 보기 시작하더군요. 어머님! 요즘에는 왜 연락 안 하세요? 곧 제사 아니에요? 알고 있구나. 무리해서 올 필요 없다. 이만 끊으마. 잠시만요. 어머님. 그동안 저희가 일정이 이때밖에 안 되어서 그랬던 거예요. 아시잖아요. 그이 바쁜 거. 그렇지. 남편은 바빠도 참석하는 제사에 며느리는 해외여행이라니. 괜찮다. 굳이 오지 않아도 된다. 이미 마음이 상할 대로 상했던 저는 딱히 부르고 싶은 마음도 또 강요를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기독교 집안이라 자리를 지킬 수 없다는 말 이해하며 그냥 사는 게 좋을 것 같았거든요. 그 뒤로는 평화롭게 제삿날을 보내고 이후 첫째와 둘째 며느리와도 거리를 지키며 잘 지내던 도중 첫째 며느리의 사돈 식구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어요. 사부인, 그동안 잘 지내셨죠? 그럼요. 부족한 저희 딸 잘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평소 용돈도 주신다고 딸처럼 생각해주니 마음이 놓입니다. 아닙니다. 매번 주는 것도 아닌데요. 요즘에도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시나요? 네? 저희는 오래전부터 불교 집안이라 교회는 다닌 적이 없는데요. 예?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정말 왜 그런 얘기를 여기서... 어머님, 식사하시죠. 급하게 마무리를 하는 며느리를 보니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부인과의 대화에서 큰 충격을 느낀 저는 배신감 그리고 분노가 올라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동안 기독교 집안이라며 제사를 할 줄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던 며느리는 본인의 집안 제사는 다 지내고 있었던 것인데요. 물론 아들도 함께 말이죠. 그날은 저녁을 코로 먹는지 입으로 먹는지 집에 들어오자마자 소화제를 먹고 잤어요.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도대체 왜 그랬던 것인지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그동안 제가 해주었던 것들이 모두 물거품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얼마나 제가 우스웠을지. 아들까지 그랬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안 좋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부터 폭풍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번갈아 가며 저에게 연락을 해왔던 것이지요. 통화로는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아 그날 저녁 저희 집으로 불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기독교 집안이라더니 사부인이 하는 말씀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 줄 아니? 어머님, 그동안 속이려고 했던 것은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믿어주세요. 그래요. 엄마 일부러 그랬던 건 아니에요. 너는 아들이 돼가지고 아버지 제삿날에 꼬박꼬박 오더니 이제는 제사가 끝날 무렵에나 보이고 그게 말이 되는 거냐? 요즘 수술도 많고 많이 바빠서 그랬어요. 죄송해요, 엄마. 맞아요. 요즘 잘 쉬지도 못하고 항상 바쁘다 보니 그런 거예요. 또 제가 종교를 속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남편도 바쁘고 또... 됐다. 그동안 너희에게 해주었던 모든 것들이 후회가 되는구나. 부모의 제사도 지키지 않는 너희에게 뭘 해줄 이유는 이제 없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희도 그동안 자리를 아예 안 지킨 것도 아니었고 솔직히 혼자서 준비하셔도 충분하잖아요. 저희가 그렇게 큰 잘못을 했나요? 한두번 참여 못한 것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실 일이에요? 맞아요, 어머님. 솔직히 서운해요. 집 명의도 저희 이름으로 해주신 거 아니고 전세로 해주신 거잖아요. 요즘 의사 집안에 집을 안 해오는 사람 없어요. 솔직히 그동안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적어도 집은 해주시고 제사를 시키던 뭘 하든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의 말에 기가 찼습니다. 그동안 제가 해준 것들은 까마득히 잊은 것 같았죠. 집 이야기가 나와서 말을 하는 것이지만 저는 그때 보증금 개념으로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입주를 시켜준 것이기 때문에 당시 아들이 모은 돈으로는 전셋집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도와주고 자리를 잡아갈 때까지 용돈을 주기도 했지요. 지금이야 아들이 잘 되어서 자리도 잡고 개원을 하면서 받는 입장이 되었지만 솔직히 저는 그 돈이 없어도 생활하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쉬울 건 없었어요. 이후 첫째 아들 부부가 돌아갔고 저는 더 이상 제사에 대해서 첫째와 둘째에게 맡길 생각이 없었어요.
둘째 며느리도 결국에는 그 자리를 지키고 싶지 않아서 피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결국 제가 아무리 잘 해주고 노력한다고 한들 달라지는 건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들들 중에서 가장 헌신하고 저를 도와주는 셋째와 막내 며느리는 달랐던 만큼 제가 보답을 해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득 고마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사실 첫째 아들에게 주기로 했었던 건물을 셋째에게 주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번 기회에 맡기기로 했어요. 제가 그동안 제사를 지내오면서 새 아들들을 두고 앞으로 제 남은 유산들을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지 고민을 해왔어요. 제사를 가져가는 집에는 이만큼은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셋째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말이 되나요? 제사를 하기 싫다는 이유로 종교를 속이고 또 아들까지 저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첫째 아들에게는 실망한 만큼 제가 그동안 해줬던 부분에 대해 다시 되돌려 받기로 했습니다. 너희가 결혼할 당시에 있었던 집은 세를 준 것이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는 정리를 해주었으면 한다. 이제 하나씩 건물을 처분할 생각이야.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 어디로 가라고요? 손주들도 있는데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 제사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냐고요? 하나뿐인 너희 아버지를 기리는 날인데 그 하루도 시간을 내지 못하는 게 아들이니? 그리고 제사를 잘 지키는 대신 집을 내어주는 것이었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건 너희 부부잖니. 내 몇 년만 있어도 그 건물은 너의 명의로 바꾸어줄 생각이었다고. 제 명의로요? 정말요, 어머니? 지금 그 집 시세만 해도... 그럼 그냥 제사 저희에게 맡기세요. 저희가 할게요, 어머니. 그동안 제가 바빠서 잘못 갔던 거 아시잖아요. 그 전에는 저도 꼬박꼬박 참석했는데 이제 와서 마음을 바꾸시면 어떡해요. 그동안 마음 상하신 거 다 알죠. 하지만 저 처자식도 있는 거 아시잖아요. 너가 와서 거두는 게 뭐 하나라도 제대로 된 게 있다면 말해봐라. 다 업체에서 준비한다고 해도 제 시간에 와서 거들어주는 날이 있었는지 초반에 잘 챙겼던 거 알고 있지. 하지만 그것도 집을 받기 위해서 챙기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니? 그 집 유지하고 싶으면 시세에 맞춰서 전세금을 더 주던가 아니면 이사해라. 그동안에 당한 부분이 있으니 저는 그동안 쌓아왔던 울분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사실 아들에게 저렇게까지 말할 일은 아니었지만 참을 수 없더라고요. 남편이 이 모습을 본다면 속상해할 수 있겠지만 아들 도리도 못하는 녀석에게 더 이상 베푸는 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제가 나쁜 시어머니, 엄마인가요? 첫째 아들과의 이야기가 끝난 이후에는 며느리에게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뻔했죠. 아들이 다 얘기를 했는지 문자로도 계속 연락이 오더라고요. 첫째에 이어 둘째까지 연달아 연락이 오는데 둘째는 뭐가 찔렸는지 전화를 받자마자 이번 제사 때에는 꼭 참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많이 화나셨어요? 이번에 형한테 이야기 들었는데 엄마가 화가 많이 나셨다면서요. 저희는 저라도 제삿날에 잘 챙겼는데 올해부터는 와이프도 같이 가자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럴 필요 없다. 아들 도리 안 하겠다고 하는데 내가 굳이 하라고 붙이길 생각은 없고 앞으로 제사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다 같이 모여 의논해보도록 하자꾸나.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짧은 전화통화를 하고 난 뒤에는 셋째에게 연락을 해서 잠시 집으로 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해둔 서류를 보며 제가 하는 선택이 맞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첫째와 둘째를 보고 느꼈거든요. 아들 셋을 키우면서 그동안 잘 키운다고 생각했지만 씁쓸하긴 해도 아닌 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했기 때문에
셋째에게 건물을 주기로 생각한 것도 있었어요. 셋째가 저희 집을 찾아온 날 손에 바리바리 무얼 싸들고 온 것을 보니 첫째와 둘째 때문에 상했던 기분이 사그라들었어요. 오자마자 저에게 무슨 일이 있냐며 형들이 엄마에게 들은 이야기 없냐면서 연락을 해왔다더라고요. 별일은 아니고 그동안 첫째 며느리가 기독교 집안인 줄 알았는데 거긴 불교 집안이라더라. 또 제사를 절에 가서 드린다고 하는데 내가 참을 수가 있어야 말이지. 너는 이해가 되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건 형수가 잘못한 일이네요. 엄마가 마음이 많이 상하셨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리하는 김에 형들도 자리를 잡았으니 엄마가 처음에 해주었던 집은 다 처분을 하려고 한다. 아니면 제 값대로 돈을 더 받을 생각이야. 제 결정에 셋째 아들은 놀랐는지 저에게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형들이 밖으로 나가게 되면 조카들도 걱정이라고 했지만 사실 아들들 벌이가 안 좋은 게 아니거든요. 충분히 집을 살 정도는 되기 때문에 저도 과감하게 결정을 했던 부분이고 받았던 돈은 돌려줄 생각이라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었어요.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니 셋째 아들은 형들 편을 들다가 나중에는 제 결정을 존중해준다고 이야기를 해주었고요. 당황한 듯 했지만 형들도 그동안 제삿날을 잘 지키지 않았던 것도 있으니 본인들이 무덤을 판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오늘의 만남 목적이었던 건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형들은 그랬지만 유일하게 셋째 너는 매년 제사를 돕고 막내 며느리까지 잘 챙겨주니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이번에 너희에게 부탁을 하나 할까 한다. 뭔데요, 엄마? 어떤 부탁이실까요, 어머님? 큰 건 아니지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건물을 며느리에게 증여해 주려고 하는데 괜찮겠니? 세금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내가 다 알아봤단다. 너희 집 근처에 있으니 관리를 하기 어렵지 않을 거야. 어머님, 그건 저에게 너무 큰 것 같아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인데. 지 아비 제삿날도 소홀하게 생각하는 자식들도 있는데 너만은 쭉 그 자리를 지켜주었잖니. 고마운 마음에 주는 것이니 너희도 미리 유산 받는다고 생각하고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그 건물은 아버지 보험금으로 샀던 건물이란다. 그만큼 뜻이 있기 때문에 더 너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 아버지도 그걸 바라실 것 같고. 내가 죽은 이후에도 재산은 너희라면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받아주렴. 충분한 이유를 설명하고 돌아간 셋째 아들과 막내 며느리는 마지막까지 사양하며 저에게 오히려 설득을 했는데요. 저와 대화가 통하지 않자 결국에는 받기로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막내 며느리에게 건물을 증여한 뒤로 제삿날은 정말 진 풍경이 따로 없었어요. 그렇게 부르지 않아도 오지 않았던 며느리들이 와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토록 부탁을 할 땐 오지도 않았던 며느리들이 와서 그러고 있는 모습이 저에게는 더 가식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바쁘다더니 이번 연도에는 다 함께 보내게 되는구나. 어머님,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그래도 다 같이 모이니까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요. 매년 바쁘다 보니 이제서야 모이네요. 매년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너희가 다 모였으니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겠구나. 앞으로 제사는 나와 셋째가 맡아서 하고 나중에 내가 죽거든 계속해서 제사는 셋째 집에서 하게 될 거야. 동서 괜찮겠어? 이런 거 정말 잘 생각하고 해야 한다. 나중에 못하겠다고 하면 안 돼. 여기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나 아니겠어?
내가 손윗사람이기도 하고 동서는 아직 배울 점이 많잖아. 너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니? 막말로 막내보다 너가 제사에 와서 한 게 더 없잖니. 와도 인사하고 애들 맡기기나 하고 바빠서 못 온다고 하고 그런 너에게 어떻게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겠니? 이미 결정한 일이니 아무도 토달지 말거라. 그리고 그냥 맡아서 하라는 거 아니다. 셋째 집 근처에 있는 건물 물려주는 조건으로 하는 거다. 건물이요, 어머님? 역시 건물이라는 얘기의 눈빛 자체가 달라지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있던 전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완전히 물주로 본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한참을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던 첫째 며느리, 왜 막내에게만 건물을 주냐는 첫째 아들, 둘째는 그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아우, 형들 정말 왜 이래? 그동안 형들이 제사날 어떻게 했는지 기억 안 나? 평소에 연락이라도 자주 해? 항상 아쉬울 때 와서 이러는 게 자식이야! 야, 네가 뭘 안다고 떠들어? 너보단 내가 더 오래 효도했어. 이제서야 자리를 잡은 너보단 낫다고, 알아? 맞아. 네가 뭘 알아? 넌 네 와이프가 건물 받았으니 끝이지? 아주 좋겠다. 이걸 노려서 그동안 제사에 힘쓴 거지? 넌 이미 알고 있었지? 너가 제일 괘씸한 녀석이야. 다들 그만해. 제삿날 이게 뭐하는 짓들이야. 다들 돌아가고 앞으로 제사 때는 볼 일 없을 거다. 평상시에도 연락하고 싶지 않으면 그렇게 해. 그리고 첫째와 둘째는 집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해서 다시 찾아와. 결국 형제들의 싸움으로 마무리가 되고 저도 마음이 좋지 않은 채로 제삿날을 보내게 되었어요. 이러려고 재테크를 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뭔가 재산 싸움이 된 것 같아서 마음이 좋지 않더군요. 여러분들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저는 제가 이상한 것인지 그동안 속은 것도 억울하고 한편으로는 제가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닌가 딱하기도 합니다.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하는 것인지 나가라고 하는 건 아니라도 그냥 두어야 할지 자꾸 마음이 약해진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 아예 못해주었던 건 아니었지만 아들들이 결혼하고 달라지는 모습을 보니 저도 당황스러웠던 것은 사실이에요. 매번 제삿날을 잘 지켜주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바쁜 일로 빠지고, 물론 빠지니까 그럴 수 있지만 여러 번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서운했던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며느리들도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의사 아들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뭐든 다 괜찮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기독교 집안이라고 속인 것은 정말 괘씸한 거 아닌가요? 막내에게 건물을 주고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들을 처분하다 보니 마지막으로 결정하지 못한 게 바로 두 아들의 아파트인데요. 충분히 본인들의 자산으로 살 수 있을 텐데 저에게 주고 사는 건 아깝고 이사를 가자니 그건 돈이 모자랄 것 같아서 안 가는 것 같기도 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현명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다가 결국 저는 셋째에게 모든 명의를 양도하기로 했습니다. 두 아들들에게 세를 받아서 살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제가 예상했던 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엄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는 아들도 아니라는 소리 아닌가요? 너희를 최대한 배려해서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인데 이게 아들도 아니라는 뜻이니? 막말로 너희는 자식이 된 도리도 잘 지키지 못하면서 내게 이런 말 안에 처지는 되는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구나. 두 집 모두 밖으로 내쫓기고 싶지 않으면 아무 말 하지 말고 새들어서 살다가 기간 만료되면 이사 가. 그 뒤로 궁시렁거리는 소리가 들리긴 했지만 제 결정을 바꿀 생각은 없었어요. 이후에는 며느리들이 번갈아 가면서 전화가 오다 보니 머리가 아파 그날은 두통약까지 먹었네요. 평소에는 연락도 잘 안 하다가
이제는 연락을 해와서는 왜 우리는 안 되냐며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니 이게 맞나 싶었어요. 제가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이 잘못된 길일까요? 물론 건물을 제외한 유산들은 새 아들에게 똑같이 배분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제가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들들에게 동일하게 챙겨주고 싶었어요. 막상 이런 일이 생기니 당황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 제사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는지. 남편을 일찍 여의고 나서 제가 늘 지켜왔던 부분이기도 하고 시부모님 제사는 혼자 지내고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제가 과하게 생각했던 건 맞지만 지금은 아니거든요. 시아버지 제사는 지내야죠. 게다가 종교까지 속이며 본인 집안 행사는 다 챙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공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저는 저희 시부모님처럼 아이들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그래서 집도 시세보다 싸게 내주고 용돈도 주는 등 저는 바란 건 딱 하나였습니다. 다른 건 다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었거든요. 근데 막상 이렇게 일이 되어버리니 건물을 셋째에게 주는 것을 결정했는데 이것만으로는 제 마음이 풀리지 않는 것도 답답했거든요. 그 이후로는 저를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과감하게 지원하던 부분들까지도 끊어버리게 된 것이죠. 첫째와 둘째는 모두 아이가 있는데 제 손자, 손녀들은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어서 항상 용돈을 주고 또 학원비를 제가 내주고 있었는데 금전적인 부분은 다 끊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충분히 첫째 벌이로는 보낼 수 있는 학원이에요. 제가 부담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이라기보단 할머니로서 해주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이 부분도 이야기를 하자마자 노발대발 하면서 연락이 왔어요.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는 말이 들릴 때마다 제 생각은 한 번이나 해봤는지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처음에는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하던 아들이 뭔가를 뉘우친 것인지 일주일 이후 저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속상하신 건 알겠어요. 하지만 단번에 이렇게 다 끊어버리시면 저희 가정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집은 남겨두었잖니. 계약 기간은 막내가 연장을 해줄 테고 생활비도 충분하면서 학원비 끄는 거 가지고 왜 그러니? 엄마, 제가 그렇게 벌어도 돈이 하나도 없어요.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아들 좀 살려줘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동안 모르고 있던 사실이 있었던 것이었죠. 뭔가 싶었는데 첫째 며느리가 명품이고 피부과고 한 달에 지출하는 금액만 해도 1,000만 원 단위를 넘어간다더라고요. 너무 놀라 아들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게 무슨 얘기야? 돈이 없다니. 그동안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단 말이야? 얼마 전에 통장 내역 보고 알았어요. 저도 염치가 있지.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생활만 되게 조금만 도와주세요. 그동안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모아둔 돈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제대로 일이 꼬이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첫째 며느리에게 연락을 해봤어요.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생각 바뀌셨어요? 너는 그동안 돈 관리를 어떻게 한 거니? 첫째 왔다 갔다. 통장 내역에 찍히는 돈이 그게 다니? 어머님도 아이를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돈이 장난 아니게 들어가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막내 동서가 건물 받았다는 이야기 듣고 사실 엄청 서운했거든요. 그 집은 애기도 없는데 돈 나갈 때가 뭐 그리 많다고.
그리고 도련님도 잘 나가시잖아요. 어머님, 그 건물 저 주시면 안 될까요? 너의 씀씀이는 잘 알겠다. 너에게 건물을 주는 일은 없을 거야. 경제권 다시 아들에게 넘기고 넌 생활비 받으면서 살아라. 어머, 그걸 왜 어머님이 정하세요? 그동안 제가 제사 안 챙겼다는 이유로 지금 이러시는 거예요? 난 우리 아들 등골 빼먹는 며느리 필요 없다. 이만 끊으마. 뭐라고요? 지금 말 다 하셨어요? 통화를 하다 보니 말이 격해지긴 했지만 이 사실을 안 이상 더더욱 지원을 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해주는 만큼 씀씀이가 더 커질 테니까요. 이 부분을 어떻게 터뜨릴까 고민을 하다가 이 내용을 그대로 사부인에게 전해주기로 했습니다. 사실 사부인께 큰 영향이 안 갈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거든요. 저희 집안에 부족한 딸을 보냈다면 미안해 하시는 분이시고 전에 식사 자리 때 있었던 일로 이미 저희 집 제사를 안 왔다는 사실을 알고 호되게 며느리를 혼내시는 것을 봤어요. 본인은 딸을 그렇게 키운 적이 없다며 말이죠. 그렇게 폭탄을 안고 사부인과 식사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며느리도 함께 말이죠. 저는 탄탄하게 계획을 세우고 식당으로 찾아갔어요. 아들도 오랜만에 같이 밥을 먹는다며 좋아했지만 저는 이미 예고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사부인, 식사는 잘 맞으세요? 예, 너무 맛있고 좋네요. 아참, 딸아이는 그 이후로 제사는 잘 도와드리나요? 아유, 그때는 제가 너무 죄송해서 뭐라 말을 못 드렸어요. 안 그래도 이번에 드릴 말씀이 있어 이렇게 뵙자 했어요. 그동안 제사 참여를 안 했다는 건 잘 알 것이고 제가 금전적인 지원을 끊고 건물을 제사를 맡기로 한 셋째 며느리에게 주겠다고 하니 절 아주 잡아먹을 듯이 잡더라고요, 사부인. 너 이 말이 사실이야? 건물은 너도 있으면서 왜 탐을 내니?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앞으로 사고 치면 가지고 있는 건물도 다 가져간다고 말했을 텐데 못 알아들었니? 결국 사부인께도 이 사태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또 건물이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던 아들은 그럼 그동안 쓴 돈은 어떻게 된 거냐며 난장판이 되더군요. 이후 아들은 진지하게 이혼까지 생각을 할 정도로 힘들어했는데요. 아무래도 씀씀이 때문에도 그동안 부딪히는 부분이 많았다고 해요. 다행히 생활비를 받는 것으로 끝나고 사부인이 주었던 건물도 처분을 해버렸다고 하네요. 이 정도로 일이 커질 줄은 몰랐지만 사부인이 생각이 제대로 된 분이시라 그런지 이번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어요. 첫째와 둘째는 지금은 며느리로서 할 도리는 하고 있지만 그 일 이후로 제사로 서로 다투는 일은 없어서 좋아요. 매년 돌아오는 제사 단 하루인데 그날만 지켜달라고 했던 것이 많이 어려운 부분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사단에 대해 어떤 의견이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40대 주부로서 꽤 힘든 갈림길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애 하나 낳아서 겨우 키우고 있는데 참 결혼 생활이란 게 너무 어렵네요. 더 나이 많으신 어른들이 볼 땐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다 들어보시고도 별일 아니라고 생각되시면 제가 한 수 접고 들어갈까 해요. 하지만 아마 어느 세대가 봐도 이건 네 마음대로 하라고 말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여간 이 모든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숙, 그러니까 아주버님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겠네요. 우리 아주버님은 장남으로 제 남편은 둘째이고
막내 서방님까지 해서 아들만 셋인 집에서 아주 오냐오냐 자란 케이스예요. 저랑은 동갑인데 이 말은 즉슨 제가 제 남편보다 연상이라는 거죠. 그래서인지 처음 결혼한다고 인사 갔을 때에도 되게 껄렁껄렁거리면서 인사를 받았어요. 야, 김진수. 남자가 하는 짓 중에 제일 미련한 게 두 가지가 있어. 그게 뭐냐면 첫 번째, 군대 갔을 때 나 기다려준다는 여자를 믿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자기보다 나이 많은 여자랑 연애하는 거야. 그보다 제일 한심한 케이스는 그 여자랑 심지어 결혼까지 하는 거지.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제 딴에는 뭘 무슨 말인지 알겠냐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말을 저딴 식으로 기분 나쁘게 하더라고요. 그것도 지네 집에서 풀어놓는 얘기라 그런지 되게 여유 있게 능글거리게 말을 하는 거예요. 보아하니 이제 재수 씨라고 불러야 할 판인데 맞죠? 나랑 동갑이라고 그랬나? 근데 우리 진수랑 3살이나 나이 차이 나는 거잖아요. 괜찮겠어요? 벌써 지금 대충 봐도 누나 같은데 말이야. 하긴 얘가 옛날부터 누나나 여동생한테 되게 집착했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됐으니까 잘 봐줘요, 우리 진수. 요렇게 얄밉게 말을 하고는 제가 선물이랍시고 사간 백화점 떡을 갖다가 맨손으로 쏠랑 집어먹고 사라지는 거 있죠? 그 꼴이 얼마나 배기 싫던지 몇 날 며칠을 그 모양새가 잊혀지질 않아서 앓고 또 알았답니다. 왜 제가 예비 시댁 인사를 가서 시부모님보다 시숙한테 저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했어요. 또 답답했던 건 어머니와 아버님은 옆에서 아무 말도 않고 그냥 듣고만 계시더군요. 심지어 어머니가 한술 더 뜨시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어머니 말에서 아주버님이 마구잡이로 해댔던 말의 의미를 알게 되었죠. 민수 말이 하나도 틀린 건 없어. 봐봐. 나도 네 아빠보다 나이가 7살 어리잖냐. 그러니 아직도 더 팽팽해 보이고 어려 보이지. 여자는 애 낳고 어느 나이 넘어서면 지 남편보다 나이 들어 보일 수밖에 없어. 동갑내기들 세상에선 말이야. 그런데 심지어 나이가 더 많으면 늙는 게 보일 텐데 애지간하면 남자들이 땀만 먹기 쉽지. 멀쩡한 여자랑 연애를 해도 한눈 팔까 걱정인 게 남자란 놈들인데 왜 고민거리를 사서 만드는지 이해가 안 되네. 정말 전 이때 입이 너무너무 벌어지다 못해 어디쯤 멈춰야 할지 모를 정도로 경악을 금치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생각해보니 이 집에서 가장 문제는 제 남편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자기 예비 신부가 면전에서 지네 집 식구들한테 저런 소리를 듣는데 조금도 이상한 점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바보같이 헤헤거리면서. 어머니가 뭐 먹으라고 그릇을 쓱 밀어주면 집어먹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엄마는 보통 깐깐한 편이 아니라서 이런 부분을 꽤 역지사지로 잘 돌려주는 편이었어요. 심지어 상견례 때에는 아주버님과 우리 엄마 간에 팽팽한 기싸움이 생기면서 어머니가 도중에 말릴 정도였답니다. 아이, 사돈어른, 우리 민수가 딱히 나쁜 뜻으로 한 말이 아닌데 너무 그렇게 정색을 하시는구랴. 초면인데 다들 좋게 좋게 알아가자고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럼 좀 어른스럽게 넘어가자고요, 네? 사실 우리 엄마도 초면이고 상견례 자리인데 막 쏴붙일 생각은 없었겠죠. 하지만 아주버님이 보통 매너 없이 군 게 아니었거든요. 엄마도 꽤나 저희 남편을 마음에 안 들어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리지 않고 할 말을 했어요. 어디 결혼 엎어질 거면 엎어져 봐라 하는 각오도 있었다네요. 어머 사돈, 왜 그렇게 서운하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가만히 있다가 정색한 건 아니잖아요. 그대 큰 아드님이, 그러니까 우리 예진이 아주버님께서 말을 너무 거르지 않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진이 나이 먹는데 뭐 보태주신 게 있다고 자꾸 나이 많은 재수씨 얻었다고 언급을 하시냐고요. 여기가 본인 재수씨 될 사람이랑 본인 가족들만 있는 자리예요? 아니잖아요.
그 재수 씨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들과 가족들이 있는 사이에서 면전에 그러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이 짚어가며 얘기한다면 저도 할 얘기가 많은데 한번 저부터 물꼬를 터볼까요, 사돈? 엄마는 이때 눈이 아주 이글이글해서 장난이 아니었어요. 우리 오빠도 작작하라며 엄마를 말리고 있었지만 오빠도 썩 기분이 좋진 않아 보이더군요. 하여간 엄마가 이렇게 세게 나올 줄 몰랐던지 아주버님은 그나마 주변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뭐 재수 씨나 어르신들 기분 나쁘시라고 그런 건 아니고요. 단지 우리 진수랑 그냥 나이 차이가 난다. 그 정도만 얘기한 거예요. 엄마는 이때 완전히 쐐기를 박아버려야겠다고 생각했는지 멈추지 않고 곧장 이어서 말을 했어요. 그런 얘기는 혼자 생각하시고 앞으로 이런 자리에서, 아니 가족들 앞에서나 우리 예진이 앞에서라도 말씀 마세요. 동생네 부부 결혼하겠다고 어른들 다 초청해서 모시는 자리에 흠을 잡는 투로 말하면 안 되죠. 내가 가만히 있었으면 계속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어디 몇 번이나 나이 많은 재수씨 얘기하나 내가 아주 속으로 세봤어. 무려 9번이나 얘기했어요. 9번! 10번 채우기 전에 내가 얘기한 거라고 지금. 점점 흥분하며 목소리 높아지는 엄마를 보며 참 어이없게도 우리 시부모님이나 막내 도련님은 되게 불쾌하던 표정을 짓더라고요. 면전에서 자기네 그 죽고 못 사는 장남 너무 오냐오냐 키워놔서 저렇게 똥오줌도 못 가리는 장남 야단을 치고 있으니 기분이 나빴겠죠. 엄마는 거기서 집 갖고 또 뭐라고 얘기를 했다지만 그쯤에서 아빠가 제재를 하는 바람에 어색하게 식사도 끝나고 자리를 마무리하게 되었어요. 이후로 결혼식을 올리고 아기를 낳아 돌잔치를 할 때까지 서로 얼굴을 마주할 일은 없었답니다. 엄마도 우리 어머니도 아주 기를 쓰고 서로 안 보겠다고 난리였어요. 어머니도 저한테 아주 대놓고 뭐라 하시더군요. 아니, 사람을 앞에 앉혀놓고 그렇게 무한하게 남의 집 아들을 야단치는 게 어딨어? 자기 딸만 귀하냐고. 예진이 너 똑바로 알아둬야 해. 우리 민수 말이야 아주 귀한 애라고. 애가 안 들어서 내가 그렇게 빌고 빌며 얻어낸 귀한 아들이란 말이야. 얘가 태어난 게 얼마나 복인지 알아? 얘 때문에 뒤이어 내가, 아니 이 김씨 집안이 줄줄이 아들들을 주렁주렁 얻은 거야. 네 남편 진수며 막내 윤수까지 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남의 집 자식을 갖다가 생무시를 하는 말을 해? 하여간 어머니는 이런 식으로 감정의 골이 깊어서 모든 근원지는 본인 아들에게 있었다는 걸 정말 눈꼽만큼도 생각하고 싶어하지 않았어요. 오죽 귀한 아들이었으니까 말이에요. 사실 결혼 전에도 이처럼 일들이 많았는데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진다는 건 당연한 수준이 아닌가 싶어요. 결혼 생활 몇 년 하고 나니 이제 알겠더라고요. 왜 어른들이 탐탁지 않아 하고 말리는 결혼은 하면 안 되는지 말이에요. 이때 약간 사연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도 너무 창피해서 저희 엄마한테도 아주 뒤늦게 털어놓게 된 얘기예요. 다름 아니라 당시에 우리 아주버님은 만나는 여자 하나 없이 혼자였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전 안 그래도 분주했던 제 결혼식 이후 그런 얘기를 듣게 될 줄 몰랐어요.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뒤에 어머니를 통해서 듣게 된 얘기였답니다. 예진아, 다른 게 아니고 저기 그때 결혼식 때 말이야. 네 하계 쪽 친구들? 그쪽에 괜찮은 아가씨가 있었던 것 같더라. 그 뭐야, 너 가방순인가 뭔가 해준다고 따라다닌다는 친구 있었잖아. 나한테 인사도 깍듯하게 하던 그 아가씨 말이야. 저는 새삼 제 친구를 왜 물어보나 싶으셨어요. 뭘 맡기신 것도 아니고 그날 몇 번 얘기만 나눴을 텐데 왜 제 지인에게 관심을 갖나 했죠. 그런데 뒤에 따라온 얘기는 정말 조금의 상상도 감히 해보지 않았던 내용이었답니다. 네? 제 친구를 아주버님께 소개해달라고요? 걔를 왜요, 어머니?
어머니가 이렇게 당당하게 요청해온 제 친구라는 애를 말해보자면 솔직히 같은 여자가 봐도 늘씬하고 키도 크고 예쁜 애이긴 했어요. 근데 그런 애를 왜 우리 아주버님 같은 인간에게 소개시켜달라는 건지. 키만 크고 허우대만 멀쩡한 사람이고 정말 쥐뿔도 없거든요. 직장도 변변치 않고 사업한다면서 무슨 이상한 아이템만 주구장창 늘어놓고 말이에요. 어디서 여자 보는 눈은 귀신같이 있어가지고 냉큼 음흉하게 저렇게 뒤에서 자기 엄마를 시켜먹나 싶었어요. 전 여러모로 어이가 없어서 절대로 가르쳐주지 않겠다고 맘먹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크게 한 방을 날리시더라고요. 네가